안녕하십니까, 윤태옥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 앞에까지는 이제 프롤로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 책이죠.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의 본문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 지역적으로는 베이징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베이징이고, 독립운동가들이 세대로 얘기하면 원로급 세대들에 관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왕산 허위이고 한 사람은 우당 이회영입니다. 우리가 익히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름들입니다. 허위, 이회영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처음 독립운동 답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처음 찾아간 곳은 실제로 중국은 아닙니다. 일단 뭐 제가 서울에 사는 서울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까운 데서 제 관심이 가는 것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간 곳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지금은 그것이 형무소가 아니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란 이름으로 기념관, 역사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감옥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현대사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원래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08년입니다. 1908년 일본이 우리를 강점하기 시작하면서 국권을 침탈하기 직전이었지만 그때는 이미 일본이 우리를 거의 강점하다시피 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경성 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신축한 겁니다. 그 신축한 것을 계속 해방 이후, 일제가 패망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사용하다가 1987년 지금 저쪽 과천 쪽에 있는 그쪽 구치소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면서 역사박물관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좀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게 나쁜 놈들 가는 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말로 하면 님비라고 하죠. 우리 집 동네에 감옥 짓겠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데모하고 난리 법석 치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 이제 분위기로는 뭐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나쁜 놈들만 가뒀던 감옥이 역사관이 된 것이 우리의 20세기 100년간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보통 역사는 무덤과의 대화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감옥이 역사관이 되고 그 역사관에서도 가장 그 강렬한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는 곳이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20세기 100년의 역사인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가운데 있는 사진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정문이죠. 정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어떤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었던 한 가지로 긴 천에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쭉 써놓고 이 중에 진짜 이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어떤 어필을 하고 있었죠. 당시 제가 저거를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아는 이름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력도 별로 안 좋은 게 있어서 유관순한 이름은 이제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는 이름은 유관순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글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몇 사람의 이름을 더 알게 됐습니다. 이화림이라든지 주세죽, 박헌영의 부인이죠. 주세죽이라든지 또는 이런 이름들을 조금 더 윤희순 이런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저가 무식한 거는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제 탓이긴 하지만 참 정말 독립운동사의 디테일에 대해서 참 모르고 이미 뭐 거의 50년을 더 살았으니 그건 뭐 제 탓입니다. 제가 누굴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외벽에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외벽에 이렇게 소망과 감사의 벽이라고 해놓고 이름을 붙여놓고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그림, 초상 이런 것들을 그려놨습니다. 그 가운데 허위라는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독립운동 답사를 시작하게 됐던 직접적인 계기가 연안에 있는 조선의영군의 표지석, 그 두 번째 이어서 육사의 광야라는 시에 나오는 백마를 타고 온 초인이 누구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허위 집안의, 허위의 사촌 형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됩니다. 처음 찾아간 곳이 서대문 형무소고, 답사 여행의 마지막 코스가 허형식 희생지였습니다. 허씨 집안의 허위에서부터 허씨 집안, 그 집안의 허형식까지를 찾아간 게 답사 여행의 처음과 끝이고, 묘하게도 시대적으로도 허비는 의병 활동을 하던 시대의 인물이었고, 허영식은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전사한 마지막 빨치산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또 하나 제가 이 책으로 정리를 하면서, 종합의 정리를 하면서 1단원에, 그러니까 챕터 1에 허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 허영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위에서 허영식까지가 제가 쓴 그 글로 정리한 것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도 있는 기묘한 인연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뭐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연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허위는 말하자면 조선의 관리였었습니다. 고위 관리였고,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군대 해산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의병을 일으켜서 의병을 일본에 대항하려는 대항했던 그런 의병장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907년에 13도 창의군이라고 하죠. 군대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이제 저항해서 반항해서 군대를 일으키는데 의병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13도 의병 약 1만 명, 10,000명 정도를 해서 이제 경기도 쪽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동대문을 향해서 이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상대 적군은 일본군이었었죠. 뭐 무기나 기타 그 조직이나 또는 그 전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게다가 허위의 후속 부대가 늦게 도착하면서 어쨌든 패배했습니다. 당시에 이 패배했던 어떤 흔적이, 패배했던 흔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허위 의병장이 이제 그 의병을 끌고 왔었던 것에 흔적이 지금 기념탑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망우리고개라고 하는데, 망우리고개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서 조금 서울 쪽으로 약간만 내려오면, 거기에 13도 창의군 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위의 동대문을 향해서 진격해 오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탑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요겁니다. 13도 창의군 탑 있습니다. 실제 탑은 요게 탑입니다. 요게 탑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의병대장 후손 귀국. 요거는 본문에 있는 사진은 아니고 제가 한 달쯤 전에 찾아갔을 때 걸려 있었던 현수막입니다. 허위 가문은 이후 계속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에 맞는, 그러니까 그 시대 변화가 반영된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계속 배출됐습니다. 가문 전체가 그냥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러시아에 살기도 하고, 일부는 미국에 살기도 하고, 일부는 국내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문이 고향이 경상북도 구미예요. 구미인데 실제로 후손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 의병대장의 후손이 귀국,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누가 왔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겠는데, 러시아에서 왔다든지, 미국에서 왔다든지, 그래서 어떤, 아마 이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청량리에서, 동대문을 향해서 가는 신설동 로타리까지의 길 이름이 왕산로라는 걸 아시나요, 혹시? 그 왕산이 허위의 호입니다. 허위의 호를 따서 왕산로라고 붙였고, 그게 13도 창의근을 끌고 서울로 진격하려던 그 길입니다. 지금도 그 길은 도로명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왕산로입니다. 이 허위 집안의 어떤 독립운동은 뭐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다 내용이 있는 거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제 블로그에 검색하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PPT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들은 전부 제 블로그에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에도 이제 허위 가문의 어떤 독립운동의 내력을 간략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허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던 이상용의 가문으로 시집갔습니다. 이상용이 손자에게 시집갔습니다. 손부라 그러죠. 이쪽 집안도 독립운동이고 저쪽 집안도 이렇게 친가도 자기 시가도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해서 정말 망한 집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집에서 그 집으로 시집을 갔으니 얼마나 고생이 이어졌겠습니까? 나중에 이 허은 할머니가 자기의 일생 살아왔던 참 궁핍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자기 일생을 구술해서 그것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 제목이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은 절대로 혼자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지지하고 또 그 가족들이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기리고 그들에게 명예를 이야기할 때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을 절대로 빼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영식은 어차피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허위를 기억하는 얘기만으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사람이죠. 이회영입니다. 이 집안도 통틀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아주 고관대작이었죠. 재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라가 망하자 재산을 다 탈탈 털어서 현금으로 바꿔서 팔아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서 망명했습니다. 거기에서 6형제가 다 의논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독립운동 초기 1910년대, 20년대에 10년대는 특히 신흥무관학교의 돈을 전부 이 양반이 다 냈습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져간 돈으로 다 털어넣었습니다. 나중에 1920년대는 거의 북경에서 살았는데 거의 굶다시피 할 정도로 끼니를 잇는 게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전 재산 다 털어먹은 겁니다. 그분의 이 이회영의 기념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멀지 않습니다. 지도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당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우당 기념관을 제가 찾아간 이유는 그 독립운동의 원로로서 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가문이 토털 전체가 다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할 만한 어떤 업적 때문에 찾아간 거이기도 하지만 북경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회영이 이제 서간도에 살았었습니다. 서간도. 거기서 신흥무관학교의 강력한 재정적인 후원자였고 거기서 결국은 돈을 이제 전 재산을 거의 다 썼고 1920년대에는 북경에 와서 몇 년간 살았습니다. 그때 이회영이 살았던 골목들을 제가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당 기념관에 가서 거기 이제 책임자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부탁을 했더니 바로 열심히 바로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북경을 찾아간 겁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이회영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은 북경 후통의 6군데 정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집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이 골목이다 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북경의 그 시 중심에는 바둑판 모양처럼 한자말로 하면 정정방방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쫙쫙 그어진 골목들이 있는데 그 골목을 후퉁이라고 합니다. 후퉁은 몽골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북방 쪽에서 특히 북경에서는 골목이란 뜻으로 씁니다. 뒷골목은 아닙니다. 앞골목, 뒷골목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길입니다. 이 북경의 후통도 이제 새로 도시로 개발되고 하면서 일부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진다기보다는 철거되고 대형 건물이 들어설 때 이제 길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길을 그대로 두고 이제 재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북경을 여행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북경 시내 후통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풍스러운 기운이 남아 있고 우리로 치면 인사동 같은 느낌이 드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여행객들은 당연히 북경의 이 후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난로구시앙이라는 곳입니다. 이 난로구시앙이라는 곳을 제가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북경의 지도인데 북경 시내입니다. 시내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천안문 그 위에 자금성 이 주위가 전부 기본적으로 후통입니다. 후통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난루구시앙이라는 데가 바로 요 남북으로 이어진 요 길입니다. 요 지도는 제 블로그에 다 올라 있으니까 이 동영상이 업로드된 날짜에 같은 날짜라고 표시된 블로그에 제 포스팅을 열어보면 이 지도가 있습니다. 북경에 여행 가는 분들은 꼭 한번 들여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난루구시앙이라는 그 후통이 있는데 그 후통 근처에 또는 그 후통 붙어 있는 골목에 이회영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북경의 후통을 갈 땐 난루구시앙에 가면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중국의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인사동 풍도 나고 우리로 치면 가로수길 같은 분위기도 납니다. 이제 약간의 옛날 고풍스러운 거에서 아주 현대적인 카페나 이런 샵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두 개가 좀 섞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여행지로서는 갈만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에 샤오징창이라는 후통에서 살은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호우구로 위안이라는 후통에서도 살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올 후통이라는 곳에도 산 적이 있습니다. 전부 난루구시앙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길만 건너면 된다. 이왕 저곳에 가면 신채호가 살던 곳 골목도 갈 수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데 차오도 후통이라는 곳에는 신채호가 살던 골목입니다. 아쉬운 거는 어느 집인지 특정해서 확인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는. 이왕 얘기가 여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난루구시앙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나후 후통이라는 곳도 있고 산이엔징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니메일즈의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이 북경에서 살았을 때 있었던 곳입니다. 그 중에 산이엔징 26호 같은 경우는 김산이 1932년에 살았던 골목인데 어느 집인지 호수도 정확히 확인되어 있습니다. 북경 후통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길 이름하고 호수, 번지수가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은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들어갈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중고가 충분히 잘 되고 집주인을 마침 만날 수 있으면 놓고 해서 또는 뭐 문 앞에서라도 만나면 잘 얘기해서 집에 들어가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조금 더 그 북경 시내 후통에 있는 우리 흔적을 얘기를 하면, 그래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이제 경산공원인데, 경산공원에서 약간 동쪽으로 가면 왕푸징 골목의 북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길인 곳입니다. 동창후통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창후통 28호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육사가 죽은 곳입니다. 고문을 받다가 고문사를 당한 곳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가겠지만, 자, 다시 그 이회영으로 얘기가 돌아가서, 제가 이회영을 찾아갔을 때 그 골목이 이런 골목이었습니다. 위에 보이시나요? 아까 얘기했던 호구로위안 후통이라는 곳인데, 물론 이제 후통도 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약간의 변화들은 이제 계절적인 변화도 있고, 뭐 약간 동네 깨끗이 하고 뭐 주거 개선 사업 하면서 좀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이하게 그 후통은 막힌 골목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바둑판 형식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인공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막힌 골목이 없는데, 이회영이 살았던 골목 하나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통, 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차로 불통. 무슨 뜻이냐면 이 골목길은 막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도 또 반대편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말하자면 용모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길 헤매지 마세요. 뭐 이런 친절한 얘기긴 한데, 느낌은 굉장히 좀 묘하게 들었습니다. 이회영은 사실은 그 집안은 맘먹기에 따라서 그냥 대충 살면 됩니다. 아주 잘 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적지 않은 고관 대작들이 일본이 국권을 침탈했을 때 대충 거기에 붙어먹고 살았습니다. 더 잘 산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회영 가문도 그런 위치에서 뭐 별 다를 바 없는 위치였었어요. 굳이 자기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싸움에 나서 봐야 어쨌든 결과가 그냥 뭐 집안 다 날려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남았죠. 중요한 업적은 남았고. 당시에 그 이회영이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니었고 이미 그랬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나이에 전 재산을 털어서 그렇게 망명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 통하지 않는 출구가 없는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느낌과 연상이 돼서 제가 저 사진을 책에 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라면 솔직히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니까 꼭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또는 개인의 큰 희생도 아니고 작은 희생이 필요하다,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자동이체 한 2, 3만 원이라도 그냥 이렇게 좀 매달 갈 수 있게 후원을 하자 하는 일이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과연 전 재산을 털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공동체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내 개인의 작은 것도 아니고 전 재산, 전 가문, 온 형제, 온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막힌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회영은 막힌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남기고 우리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자세나 태도나 또는 생각의 어떤 그런 깊이와 폭을 남겨줬습니다. 꼭 기억할 만한 집안. 온 집안이 독립운동을 했던 허씨 가문, 온 집안은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에 바쳤던 이회영.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아직 망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살아남게 한 어떤
기본적인 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회에는 아까 얘기한 이육사가 죽은 곳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동작은 끌어갑니다.